안녕하세요. 시장조사 방법 연구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될 이범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듯 싶은데요. 저는 재무부동산학과 소속 교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도 학생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시장조사 방법 연구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제 뭐 별도의 규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케팅 방법론이라든지 하는 그 경영학에서 이용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굳이 구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듯 싶고요. 그냥 제가 때때로 올려드리는 그 강의할 때마다 올려드리는 그 강의안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강의안을 띄워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장 조사 방법 연구 첫 번째 강의안 이제 올려드린 거 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시장 조사 방법 연구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어떤 걸 배우느냐 했을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측정과 설문 작성 그리고 자료 분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자료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다룰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자료 분석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아마도 설문 작성하는 뭐 이런 정도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측정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측정 대상의 결정, 척도, 그리고 측정 방법, 그리고 측정을 제대로 했는지, 뭐 타당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것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이제 부동산학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을 하실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는 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 만들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이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설문지 만드는 거, 설문 항목 만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설문 작성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 작성하는 단계를 거기 나와 있듯이 뭐 한 5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사전 준비 단계, 그다음에 개별 설문 항목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본조사에 앞서가지고 미리 예비조사, 사전조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을 완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자료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게 사실은 뭐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성감 분석까지 나갈 수 있으면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 저만 일쪽을 보시면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제품 등의 대상이 가진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상의 평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제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측정이라고 하는 거, 뭐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석사과정 들어오셔가지고 두 번째 학기를 맡고 계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학예 논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연구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는 대부분 그 학문 분야에서 이제 그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 용어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용어죠. 그래서 대상의 속성 또는 뭐 대상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그런 대상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측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장조사 또는 설문조사에서 측정을 하는 대상으로 이제 뭐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뭐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의 생각, 그리고 응답자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지에서 수치로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이제 응답자의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측정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측정 대상, 뭐 척도의 종류, 그리고 뭐 측정 대상의 수치를 부여하는 체계적 방법, 측정의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 대상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측정 대상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측정의 첫 번째 단계는 측정 대상으로부터 수집하려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으로부터 수집하려는 정보는 설문조사 또는 시장조사의 목적과 또는 주제와 관련이 되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측정 대상에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구 통계적 변수 또는 뭐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 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뭐 또는 뭐 학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구 통계적 변수 또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소비자 지갑과 관련된 변수 그리고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변수 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은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변수들은 좀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추상적이어가지고 또 직접 관찰할 수 없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측정 대상에 대해서는 응답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자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호 상표 그리고 구매 상표 뭐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호하는 상표하고 구매하는 상표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저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발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뭐 신발 뭐 선호하는 상표는 좀 그래도 비싼 브랜드를 갖다가 선호하는데 실제로 제가 구매하는 신발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제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또 구매하는 상표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선호하는 상표와 구매하는 상표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쉽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실제로 동일한 수준의 상표 태도를 가진 응답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른 사람은 다소 긍정적이다. 근데 사실 긍정적이라고 하는 크기가 두 사람이 일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답변을 갖다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조사자는 추상적인 측정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적 정의, 그리고 조작적 정의를 해야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개념적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작적 정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이 되는 어떤 개념 또는 구성 개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국어사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용어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정의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표 충성도, 브랜드 로열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개의 구매 가능한 상표들 중에 어떤 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성향,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는 사람들의 행위, 관심, 의견의 총체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적 정의만 가지고는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측정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를 않죠. 그래서 응답자들이 개념적 정의를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동일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을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개념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인 정의,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의를 갖다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작적 정의도 이제 여기 그 정의를 했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에 대해 응답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로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상표 충성도라고 하는 거 개념적 정의를 내려봤었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개의 구매 가능한 상표들 중에 어떤 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적 정의였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이대로 물어보면은 이제 쉽지 않겠죠. 정말 측정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측정을 할 때 이제 어떤 상표를 5번 이상 연속해서 반복 구매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7점 만점에 7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3회 이상 반복 구매하거나 5회 구매 중에서 4회 구매한 경우, 그때는 뭐 6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 상표 충성도라고 하는 게 똑같다라고 했을 때 하더라도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작적 정의를 선택해서 개념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전에 이제 상표 충성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상표가 A, B, C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동일한 유형의 상품인데 그런데 상표가 세 가지. 그러니까 만들어낸 기업이 뭐 세 군데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두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다음과 같다. 소비자 1은 A, B, C, A, B, B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는 A, C, B, C, C, C 뭐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때 상표 충성도의 조작적 정의를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6번의 구매 중에 가장 많이 구매된 상표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갖다 상표 충성도라고 하자라고 하면 그때는 소비자 1은 6번 구매 중에 상표 B를 3번 구매했죠. 그러니까 0.52다라고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소비자는 6번의 구매 중에 상표 C를 4번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4 해가지고 3분의 2, 0.67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 상표 충성도의 조작적 정의, 두 번째 조작적 정의로 구매한 상이한 상표의 수, 뭐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상이한 상표의 수가 많으면 그러면은 이제 충성도가 낮은 거죠. 근데 상이한 상표의 수가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표 충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소비자 모두 다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A, B, C 세 개 다 이제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측정 값이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측정 문학을 개발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바람직할까 생각해 볼 때는 뭐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의 조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그런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사를 통해 검증된 거, 뭐 이거는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그 선행 연구에서 뭐 이런 그 어떤 그 설문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개의 그 어떤 그 선행 연구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뢰성과 타당성이 좀 검증되었구나 좀 막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문가나 아니면 해당 실무자들에 의해서 적절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조작적 정의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변수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측정 대상에 대해서 둘 이상의 조작적 정의를 함께 사용해 가지고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으면 설문지를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또는 하나의 설문지에 똑같은 측정 대상에 대한 설문 문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문항이 많아지면 싫어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좀막
그 다음에 뭐 설문조사를 2번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선행 연구, 기존의 조사를 통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걸 이용하든지요. 아니면 설문 문항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나 해당 실무자들에 의해서 이 정도면 적절해요 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어떤 그 설문 문항을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측정할 때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측정 대상에 부여하는 수치. 요걸 갖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측정하려는 개념에 적합한 척도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척도를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사자는 측정을 하기 위해 이제 측정 대상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는 규칙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의 속성은 뭐 조사자가 부여한 숫자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성별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자를 1, 남자를 2, 뭐 이렇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응답자의 성별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1과 2라고 하는 숫자는 단지 그냥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두 집단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 조사에서 얻어지는 수치화된 자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칙 연산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서 이제 수치화된 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측정을 할 때는 보통 척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자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을 하겠죠. 그때 뭐 미터라든지 아니면 센티미터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척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상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수량화하는 과정을 이제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좀 전에 뭐 거리를 좀 예를 들었으니까 무게를 예를 들면 밀리그램, 그램,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척도를 통해 가지고 측정된 수치는 측정 대상의 속성을 충분히 이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조사자가 어떤 척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집된 그 수치에 내재된 포함된 정보의 양이 달라지고요. 또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기법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의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 이제 척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그리고 비율 척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이름이 뭐 달리 뭐 좀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대부분은 이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그다음에 등간 척도는 구간 척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 척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명목 척도니까 그냥 명목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직업, 구매 상표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조사 대상의 소속 여부 또는 대상의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수치 척도를 명목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별은 남, 여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직업은 전문직, 사무직, 농무직, 전업주부, 학생,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지역도 수도권, 동남권, 그다음에 대경권, 뭐 강원 충청권, 뭐 전라 제주권 뭐 이렇게 이제 지역을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명목 척도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할당된 수치 좀 전에 성별에서 남은 1, 여는 2,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수치는 그냥 대상들의 구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다. 이외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된 정보량이 가장 적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를 측정했다라고 했을 때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위에 있고 뭐 이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을 통해 얻어진 숫자, 뭐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구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를 활용해 가지고 수집된 자료는 단지 이제 집단별 빈도 또는 뭐 비율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표값으로는 보통 이제 최빈치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최빈치는
분류된 집단들 중 소속 개체의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을 나타내고요. 뭐 예를 들어 105명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남자가 54명, 그 다음에 여자가 51명이다라고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응답자가 더 많네 라고 하는 거, 즉 최빈치가 남자이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서열척도는 말 그대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측정 대상들 간의 순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 척도이다. 그래서 순서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서열 척도를 순서 척도이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년 예를 들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든지 직급을 예를 들었을 때 보통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순서가 있죠.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고소득층, 중산층, 뭐 저소득층 뭐 이렇게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열 척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들 간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열 척도로 선호 순서를 측정한다. 이게 이제 표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1위를 차지한 대상이 측정 대상이 2위보다 선호되고 2위를 차지한 대상이 3위보다 선호되는 걸 그런 그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호하는 상표 해가지고 1순위서부터 3순위까지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순서 척도 또는 서열 척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순위를 표시하는 수들은 한 측정 대상이 다른 대상들보다 얼마만큼 더 선호되는지 이걸 갖다가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1학년 맨 마지막에 했던 게 선호하는 상표에서 YF 소나타 K5, SM5, 쉐보레 말리브 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제가 지금도 쉐보레 걸 타고 있으니까 쉐보레 말리부를 가장 선호하고요. 두 번째로 뭐 K5, 그다음에 세 번째로 YF 소나타 뭐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선호하는 정도가 쉐보레 말리부하고 K5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K5하고 YF 소나타도 K5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나 더 좋아하는지, 또는 쉐보레 말리부와 K5 선호의 차이, 그리고 K5와 YF 소나타 선호의 차이, 이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마만큼 더 선호하는지 그 여기 보시면은 좀 차이 이런 걸 갖다 이제 살펴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유의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주 상표들, 저는 술을 안 마시긴 하지만 소주 상표들 해가지고 뭐 시원, 좋은데이, 참이슬, 즐거워에 있고요. 뭐 좋은 데를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 2에 두 번째, 시원 세 번째, 참이슬 네 번째로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순서로다가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지, 즉 소주 상표들에 대한 선호도의 순위만을 나타낼 뿐이지 상표들 간의 선호도 차이까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 척도로 측정된 수치들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순위, 서열만 의미한다. 서열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대표값을 표현할 때는 보통 중위값이라고 이용하는 것, 또는 중위수, 중앙치라고 얘기하는 것, 영어로 미디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중위값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중위값은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전체 조사 대상들의 반응을 서열에 따라 쭉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응답자의 반응을 중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소득 수준도 이제 중위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요. 소득 수준을 가장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적은 소득을 가진 사람까지 쭉 일렬로 나열해 놨을 때 그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 그걸 갖다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위값 가지고 주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등간척도입니다. 그래서 등간척도는 구간척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열척도에 포함된 정보, 그러니까 서열척도는 명목척도에 포함된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들의 구분, 그리고 대상들 사이의 순서,
이것들 외에도 측정 대상들 간의 속성의 차이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수치 척도를 등간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 구간 척도에서는 측정값 1하고 2 간의 차이가 2와 3 간의 차이와 같고, 그리고 1과 3 간의 차이는 2와 3 간의 차이의 정확히 2배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온도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 섭씨로다 이제 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섭씨 20도와 10도의 차이, 정확히 10도고요. 섭씨 30도와 20도의 차이, 또 마찬가지로 10도, 10도 C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섭씨 30도와 10도의 차이는 섭씨 30도와 20도의 차이의 2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등간 척도로 측정된 수치들 대표값으로는 산술 평균을 갖다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활용해 가지고 측정값들의 변이 또는 뭐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등간 척도로 측정된 수치들 간의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등간 척도에서는, 구간 척도에서는 측정값 4가 2보다 정확히 2배 더 크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절대적인 원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를 갖다가 기온을 갖다 측정을 할 때 이제 섭씨를 갖다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섭씨 20도가 섭씨 10도보다 정확히 2배 더 덥다. 이렇게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씨에도 이제 0도라고 하는 어떤 그 원점이 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의미의 원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온도를 갖다가 섭씨, 화씨, 그리고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 0도는 절대적 원점입니다. 또 절대 온도로 0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섭씨 마이너스 273.15도이거든요. 그러면은 섭씨 마이너스 273.15도를 절대적인 원점으로 두고 그러고서는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흔히 그렇게 섭씨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섭씨 0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의적으로 설정된 상대적 원점일 뿐이지 절대적 원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등간 척도는 평균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 척도로 측정된 것에 비해서 좀 그 포함된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도 더 다양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척도가 이렇게 이제 다음에 그림과 같은 그 5점 척도입니다. 그래서 5점 척도는 점을 5개 찍어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5점 척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귀하는 향후 1개월 내에 냉장고를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 다음에 뭐 좀 아마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아마 구매할 것이다. 뭐 조금 구매할 의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꼭 구매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각 점들 간의 차이를 갖다 일정하게 해놨죠. 그림 요렇게 질문을 하실 때 그림도 이렇게 그 두 점 간의 차이가 두 점 간의 차이들이 다 똑같도록 이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서열척도라고 하고 서열척도를 우리 설문에서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율척도가 있는데요. 비율척도는 등간척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기준점인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는 수치척도이다. 그래서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몇 배 더 크다, 많다, 또는 몇 퍼센트 더 많다, 더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비율 척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는 대부분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사건, 현상, 뭐 이런 걸 측정하는 데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비율 척도도 이제 서열 척도하고 등간 척도하고 마찬가지로 산술 평균을 주로 이제 대표값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측정값의 변이 또는 측정값들의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자 그리고 분석자, 연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척도가 비율 척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자료가 비율 척도 가지고 만든 비율 자료,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가장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척도별로다가 수치를 부여하는 방법, 대표값 어떤 걸 쓰는지, 그 분석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는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는 집단을 분류할 때 주로 쓰고요. 주로 쓰고 그다음에 집단을 분류하는 그런 경우에만 수치를 부여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고요. 대표값으로 최빈값 이용하고 분석 방법은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빈도 분석이라든지 뭐 비모스 통계 그리고 이제 교차 분석, 뭐 비모스 통계는 사실 저도 뭐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 교차 분석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주로 많이 쓴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라든지 상품 유형이라든지 뭐 시장 구역을 좀 세분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열 척도는 이제 순위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표값은 중앙치 또는 중위값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쓴다. 그래서 분석할 때 이제 상관관계 분석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순위 상관계수라든지 하는 분석까지도 이 앞에 있는 것들 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품을 선호하는 순위라든지 뭐 사회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등간 척도 또는 구간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격을 비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값은 평균을 주로 이용하고, 분석 방법은 이런 빈도 분석, 교차 분석, 그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광고 인지도라든지 상표 선호도, 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간 척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는 절대적인 크기까지도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대표값은 뭐 등간 척도하고 좀 똑같이 산술 평균 주로 이용하고요.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등간 척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무게라든지 소득, 그다음에 나이, 소득 수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정확한 소득, 그다음에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 척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7주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차하고 그다음에 8주차에는 저희가 수업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9주차까지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요. 요거 도어의 강의실 시장조사 방법 연구 과목 누르고 들어가셔서 온라인 강의였던가 뭐 그 부분을 갖다 눌러 보시면은 뭐 주차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7주차에 도어 컨텐츠 뭐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시면은 유튜브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뭐 한번 해놓고 나서 뭐 다음번에는 도어 찾아 들어가지 않으시고 유튜브에서 구독을 하시면 그러면은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다 알림이 가거든요. 그럼 알림 보시고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어서 빨리 뵙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제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예전에는 설문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까지 과제를 내드렸었는데요. 이번 학기는 이제 좀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설문지 문항 만드는 것까지 좀 과제로 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주제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주제를 가볍게 이렇게 어떤 주제 가지고 설문조사할 건지 그리고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 뭐 요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A4 용지 뭐 한 쪽이면 되겠죠. 그리고 뭐 대여섯 줄 주제 한 줄에 써 놓으시고 주제 선정 이유 한 네다섯 줄 해가지고 적으셔서 아래 한글 파일로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11월 초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작성을 해 놓으세요.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문지 선행 연구, 특히 석사학위 논문에는 뒤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는 뒤에 그 설문지까지 부록으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테니까 일단 그 설문지 작성하는데 주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주제 선정 이유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